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아버지의 사소한 제안 하나가 그토록 끔찍한 밤들을 불러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아버님은 춥지 않냐며 당신 방에서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밤 잠에서 깨어난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온몸을 그대로 굳게 만들었고 심장은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미나, 28살입니다. 저는 3대가 함께 사는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습니다. 남편 준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한 번 출장을 가면 일주일, 길게는 한 달씩 집을 비우기 일쑤였습니다. 시아버님은 60이 넘으셨고 말은 체격에 꼼꼼하지만 조금은 무뚝뚝한 성격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10년도 더 전에 돌아가셨고 그 후로 아버님은 저희 부부와 함께 사셨습니다. 처음에는 시아버님과 함께 사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멀리가 있을 때 말동무도 해드릴 수 있고 저도 외롭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말 못할 불편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칼바람이 문틈으로 윙윙거리며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있었지만 여전히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강원도 시골의 겨울은 혹독했고 오래된 기와지붕은 바람에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몸을 웅크린 채 눈을 감았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자 문 밖에서 시아버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야, 아직 안 자니? 저는 서둘러 겉옷을 걸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은 작은 손전등을 든 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혼자 자면 춥지 않니? 아버님은 낮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춥긴 한데 괜찮아요, 아버님. 아버님은 저를 보시더니 나지막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 방에는 전기난로가 있으니 차라리 내 방에 와서 자는 게 어떻겠니? 내 방은 난방도 잘 안 되는데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이다. 그 제안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당황했고 머릿속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엄한 표정의 아버님은 조금도 이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춥기도 했고 그저 제 건강을 걱정하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따라 아버님 방으로 갔습니다. 과연 방 안에는 전기난로가 켜져 있어 훈훈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아버님은 이불을 하나 더 꺼내 문가 쪽 바닥에 제 잠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잠시만 신세 질게요. 아버님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저에게 등을 돌리고 누우셨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 저도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일어나셔서 제가 세수할 따뜻한 물을 받아 놓으셨습니다. 평소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에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했나 보다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밤 날씨가 더 추워지자 아버님은 또다시 제 방문을 두드리며 당신 방에서 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또다시 그러기로 했습니다. 이틀째 밤 저는 옆으로 누워 있어 잠을 청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아버님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작은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눈을 뜨자 희미한 무드등 불빛 아래로 눈앞의 광경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아버님은 주무시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허리를 살짝 굽힌 채 앉아 어두운 눈빛으로 제정신으로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온몸이 돌처럼 굳었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지? 왜 하필 내 앞에서? 내가 잘못 본 건가? 아니면 이건 전부 꿈인가? 저는 이불 끝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다행히 아버님은 제가 깬 것을 눈치채지 못하신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숨 막히는 긴장감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외로운 처지인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멀리 떠나 추운 밤에 저를 홀로 내버려 두었고 눈앞에 시아버지는 상상조차 못했던 끔찍한 진실을 제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이 오면 모든 것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자는 척 몸을 뒤척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고 1초가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방 안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 아버님의 무거운 숨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이 위태로운 안전이 깨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달기 울 때쯤 아버님은 다시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자는 척했지만 두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님은 여전히 일찍 일어나 평소처럼 물을 데워주셨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인지 아니면 그 끔찍한 일이 정말로 일어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입횡한 제 눈과 수척해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날들이 결코 평온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 두 번째 밤 이후로 제 마음은 온통 헝클어졌습니다. 시아버님을 볼 때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러워졌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제가 그날 밤 모든 것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아버님이 알아챌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버님은 평소와 똑같이 오히려 더 다정하게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아침에는 죽을 끓여주셨고 점심에는 국을 데워주셨으며 외출할 때는 옷을 따뜻하게 입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자상함이 저를 안심시켜야 마땅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끔찍한 불안감만 커져갔습니다. 세 번째 밤, 저는 아버님 방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님이 방문을 두드리셨을 때 저는 피곤해서 일찍 자고 싶다고 둘러댔습니다. 아버님은 문 밖에서 잠시 조용히 서 계시다가 긴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푹 쉬어라. 문은 닫혔지만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쥐죽은 듯 고요한 집 안에서 아버님의 발소리,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두려움이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남편 준호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망설여졌습니다. 남편은 멀리 있었고 이 얘기를 듣는다 해도 당장 달려올 수는 없을 터였습니다. 게다가 만약 남편이 제 말을 믿지 않는다면 저는 제 손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셈이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는 포크레인 소리와 인부들의 외침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건강 잘 챙기고 일 끝나면 빨리 와. 여기 너무 추워. 남편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몇 주 뒤면 갈게. 집에는 아버지가 계시잖아. 걱정할 거 없어. 저는 그만 말이 막혔습니다. 맞습니다. 집에는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실이 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말하려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아버님은 제 방문을 두드리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말수도 적어지고 조용해지셨지만 가끔 저를 쳐다보는 눈빛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전의 평온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깊은 눈 속에는
예측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자. 다시는 수동적인 입장이 되지 말자고. 어느 날 저녁 저는 이웃집에 놀러 간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바로 옆집에 사시는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물으셨습니다. 새댁, 남편이 출장 가서 많이 외롭겠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몇 마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아주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요즘 시아버님이 밤늦게 혼자 앉아 계시는 걸 몇 번 봤어. 새댁네 집 창문을 하염없이 바라보시던데 꼭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 말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만 느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몸서리가 처졌고 마음속에서는 극도의 불안감이 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문을 굳게 잠그고 의자까지 받쳐두었습니다. 저는 베개를 껴안고 누워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정확히 한밤중 문 밖에서 조용히 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 손은 떨면서 휴대폰을 쥐었고 언제든 전화를 걸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 뒤 소리는 멎었고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저는 아침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친정 어머니에게 털어놓을까 생각했지만 어머니가 아시면 걱정만 하실 테고 더 큰 풍파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다시 두려움을 끌어안고 홀로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아버님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저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혼자 자는 게 많이 쓸쓸하겠구나. 내일부터는 그냥 내 방으로 오너라. 이불도 더 따뜻하고. 저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이젠 익숙해졌어요. 추위에도 적응이 됐고요. 아버님은 깊고 어두운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옅은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네, 마음대로 하렴. 식탁의 공기는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밥 몇 숟갈을 뜨고는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여전히 매섭게 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는 척을 해서 아버님이 또 제 방에 들어오려 하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불을 모두 끄고 마당에 희미한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게 했습니다. 죽은 듯이 누워 눈은 감았지만 귀는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역시나 자정이 가까워지자 느릿한 발소리가 다가왔고 제 방문이 살짝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지만 고른 숨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문은 잠시 멈춰섰고 영원처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발소리는 멀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버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셨지만 저는 아버님이 저를 시험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잠들었는지 한 걸음씩 떠보고 계셨던 겁니다. 제 안의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버틸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증거를 잡아야 한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준호에게 말하거나 외부의 도움을 청할 용기가 생길 것이다. 저는 방 안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생각만으로도 몸서리가 쳐졌지만 생각할수록 그것만이 제 자신을 지킬 유일한 방법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인터넷으로 초소형 카메라를 하나 주문했습니다. 남편이 없을 때 집을 감시해야 한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방 안에 교묘하게 숨겼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두려움과 기대감에 휩싸여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버님은 다시 내 방에 들어오실까? 만약 그렇다면 나는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을까? 그날 밤 바람은 또다시 살을 애는 듯 차갑게 불었습니다.
저는 방 안에 누워 곧 닥쳐올 폭풍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가슴을 졸였습니다. 하루 종일 저는 큰 비밀을 숨긴 사람처럼 불안에 떨며 지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는 방구석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교묘하게 설치해 두었습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모든 것이 녹화될 것이라는 사실만이 저를 조금 안심시켰지만 동시에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아버님은 여전히 말없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제게 나물과 생선 조각을 덜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끔찍했던 2번의 밤을 겪지 않았다면 제가 헛것을 봤다고 생각했을 만큼 아버님은 태연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훔쳐보는 그 깊은 눈빛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밥을 먹고 그 시선을 피했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방문을 잠그고 불을 끈 채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버님이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만약 정말 오신다면 카메라에 모든 게 찍힐 거라는 생각에 초조했습니다. 1초가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죽은 듯이 누워 눈은 반쯤 감은 채 작은 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느리고 조용한 발소리. 저는 숨을 죽였고 온몸이 긴장으로 뻣뻣해졌습니다. 그리고 손이 문고리에 닿는 소리,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심장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문은 바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험하듯 살짝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자는 척 고른 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발소리는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저는 살짝 눈을 떴고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약 30분 뒤 발소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끽 소리를 내며 작게 열렸고 차가운 바람이 훅 끼쳐왔습니다. 저는 떨면서 눈을 감고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가벼운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밖에서 새어 들어오는 무드 등 불빛 아래로 무거운 숨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아버님이 제 침대 바로 옆에서 계셨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님은 한참을 멈춰 서 있다가 천천히 몸을 숙였습니다. 아버님의 숨결에서 익숙한 담배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온몸이 굳었고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버님이 손을 뻗어 제가 덮고 있는 이불 끝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랐지만 필사적으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카메라가 모든 걸 찍고 있어. 들키면 안 돼. 마침내 제가 깰까 두려웠는지 아버님은 멈칫하더니 뒤로 물러섰습니다. 느린 발소리가 방을 나섰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을 떴습니다.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했습니다.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지만 속은 불타는 듯 뜨거웠습니다. 아버님이 텃밭에 물을 주러 나가신 틈을 타 저는 서둘러 휴대폰으로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뜨자 제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지난밤의 모든 광경이 아버님이 문을 열고 들어와 침대 곁에 서서 몸을 숙이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증거는 손에 넣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 영상을 준호에게 보여주면 남편은 저를 믿고 제 편이 되어줄까요? 아니면 제가 아버지를 모함하기 위해 함정을 팠다고 생각할까요? 그 생각에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 했지만 큰 계약을 성사시켰다며 들떠있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기쁨을 망치고 싶지 않았지만
제 안의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아버님이 갑자기 다가와 제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손에 든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버님은 깊은 눈으로 저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네가 너무 말랐구나. 요즘 잠을 잘 못 자는 게냐. 저는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네. 아버님은 옅게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뒷정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떠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저는 휴대폰을 붙잡고 영상을 다시 돌려보았습니다. 그 영상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마음을 베었습니다. 계속 침묵할 수는 없었지만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가정이 산산조각 나고 남편이 고통받을까 두려웠습니다. 혼란 속에서 저는 제가 유일하게 믿는 사람, 친언니에게 영상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언니,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몇 분 뒤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잔뜩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미나야, 조심해야 해. 내가 본 게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다시는 그 사람이랑 단둘이 있을 기회를 주지 마. 필요하면 언니가 당장 내려갈게. 언니의 목소리를 듣자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 빠진 이후 처음으로 기댈 곳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아버님은 어리석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제 침묵은 분명 아버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조만간 더 과감한 행동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뒤척였습니다. 밖에서는 또다시 겨울바람이 윙윙거렸고 삐걱거리는 기와 소리가 불길한 징조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진짜 폭풍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언니에게 영상을 보낸 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마도 제 행동 하나하나, 눈빛 하나까지 몰래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하루하루를 저는 불안 속에서 살았고 단 한순간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마당을 쓸고 있을 때 언니 소연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언니는 달려와 저를 꽉 껴안으며 울먹였습니다. 고생 많았지. 왜 언니한테 진작 말 안 했어?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버님이 집 안에서 나오셨습니다. 아버님은 우리를 보고 순간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아비는 몰랐구나. 소연아, 들어와서 차 한잔 하렴. 저는 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폭풍 속에서 기댈 곳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날카로운 눈빛은 아버님의 거짓된 미소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점심 식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언니가 옆에 앉아 있으니 저는 두려움이 조금 가셨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말이 없고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버님의 눈은 저와 언니를 번갈아 훑으며 무언가를 살피는 듯 했습니다. 가끔 반찬을 집어주시며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멀리 사는 처형이 재수 씨를 많이 아끼나 보네. 일까지 내팽개치고 오고 언니는 짧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동생 일인데 제가 챙겨야죠. 그 말은 마치 은밀한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언니의 날카로운 눈빛을 보며 고마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날 밤 언니는 제 방에서 함께 자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만큼 기뻤습니다. 언니가 곁에 있으니 한결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잠들기 전 언니가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 언니가 더는 그 영감탱이가 함부로 못하게 할 테니. 하지만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약해지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설치긴 했지만 이전처럼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언니가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잠잠해지나 싶었을 때 다시 풍파가 몰아쳤습니다. 한밤중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고 언니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제 방문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시험하는 게 아니라 문고리가 달그락거리며 정말로 열려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랐지만 언니는 순식간에 일어나 벽에 세워둔 빗자루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누구세요? 소리는 즉시 멈췄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서두르는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떨면서 언니를 껴안았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언니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저 영감, 멈추지 않을 거야. 이제 모든 게 확실해졌어. 다음날 아침, 식사 시간은 숨 막힐 듯 조용했습니다. 아버님은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님의 눈빛에서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또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에 자신의 계획이 쉽지 않으리란 걸 깨달은 것입니다. 식사가 끝난 뒤 아버님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가 며칠 볼 일이 있어 집을 비워야겠다. 자매끼리 집 잘 보고 있거라. 저는 순간 기뻤지만 동시에 그 말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버님은 정말로 짐을 조금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님의 모습이 마을 길 끝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없는 며칠 동안 저는 안전함과 불안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던 두려움이 없어져 안전했지만 아버님이 돌아올 것이고 그때는 저와 언니 둘이서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했습니다. 언니는 제게 충고했습니다. 준호한테 말해야 해. 어떻게 되든 이건 계속 숨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남편이 안 믿을까봐 무서우면 영상을 보여줘. 저는 입술을 깨물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오빠가 내가 꾸민 일이거나 아버님을 모함한다고 생각하면 어떡해? 언니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남편이라면 옳고 그름을 분간할 줄 알 거야. 만약 그 사람이 눈이 멀었다면 너도 평생 그걸 짊어지고 살 수는 없어. 그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언니 말이 맞다는 걸 알았지만 몇 년간 쌓아온 부부의 정과 가정을 생각하니 차마 그 혹독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사흘 뒤 아버님이 돌아왔습니다. 아버님을 보자마자 저는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여전한 미소, 태연한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 음흉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에서 아버님이 말했습니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네. 늙어서 그런가 봐. 그래도 자매가 집에 있으니 집안이 환해져서 좋구나. 평범하게 들리는 말이었지만 저를 보는 아버님의 눈빛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단지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지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와 언니는 상의했습니다. 언니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준호에게 전화해서 직접 만나자고 할 것이며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 깊이 이 상황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제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언니가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제부, 당장 와봐야겠어요. 집에 아주 심각한 일이 있어요. 전화기 너머 준호는 당황하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처형? 언니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과 관련된 일이에요. 와서 직접 얘기 들어요. 저는 언니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진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앉아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복도에서 아버님의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제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을 흔들거나 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님의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나야,
잠이 안 오느냐. 저는 숨을 죽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한참을 조용히 서 있다가 저를 소름 끼치게 만드는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나한테 맞서려고 하지 마라.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테니. 아버님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버님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 마음속에서는 저항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리라. 시아버님이 문 밖에서 그 소름 끼치는 말을 내뱉은 밤. 저는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마음속에는 다른 결심이 섰습니다. 더는 침묵할 수 없어. 다행히 이틀 뒤 준호가 집에 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 남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언니의 전화가 남편을 정말로 걱정하게 만든 모양이었습니다. 준호가 돌아오던 날 밖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차가 대문 앞에 서는 것을 보자마자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가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두려움과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준호는 제 어깨를 꽉 잡으며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왜 이렇게 수척해졌어?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버님이 툇마루로 나오셨습니다. 아버님은 아들을 보고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이내 태연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 왔구나. 고생 많았지? 어서 들어오너라. 그 순간 마당의 공기는 너무나 무거워서 제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준호는 저를 부축해 집으로 들어오면서 의아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언니는 집 안에 앉아 단호한 눈빛으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이래 가장 숨막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언니는 한쪽에 앉았고 준호는 가운데, 아버님은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가끔 아들에게 반찬을 집어주시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집밥 먹으니 좋지. 준호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눈은 계속해서 저와 언니 쪽을 향하며 설명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는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부, 오늘은 모든 얘기를 들어야 해요. 더는 미나 혼자 감당하게 할 수 없어요. 아버님의 행동이 순간 멈칫했고 눈빛에는 경계심이 스쳤습니다. 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언니를 보다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떨었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고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요. 언니는 제가 몰래 녹화했던 그날 밤의 영상을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제 가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준호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얼굴색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1초가 흐를 때마다 저는 바늘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준호는 충격에 빠진 얼굴로 얼굴이 붉어졌고 눈빛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아버님이 젓가락을 상에 3개 내리치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조작이야. 전부 거짓말이라고. 너희들이 날 해치려고, 이 집안을 망치려고 꾸민 짓이야. 저는 깜짝 놀라 온몸이 차갑게 식었지만 언니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아버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부인하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언제까지 부정하실 건가요? 아버님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돌아서며 억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따위 장난을 믿는 게냐? 내가 내 애비다. 준호는 휴대폰을 쥔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그는 저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았고
눈빛은 고통스럽게 흔들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머리를 감싸주며 외쳤습니다. 어째서 일이 이렇게 된 겁니까? 제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여보, 나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더는 견딜 수가 없었어. 언니가 아니었다면 난 이미 무너졌을 거야. 나한테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준호는 저를 보았고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마음속에서 폭풍이 일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한쪽은 아내, 다른 한쪽은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 진실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갑자기 아버님이 벌떡 일어나 상위의 그릇들을 밀어버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 계집의 말을 믿고 애비를 의심해. 이게 함정이라는 게 안 보이냐? 우리 부자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일부러 영상을 조작한 거야. 저는 숨이 막혔고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가 제 앞을 가로막고 맞받아쳤습니다. 남 탓하지 마세요. 아버님이 떳떳했다면 찍힐 것도 없었겠죠. 준호는 머리를 감싸쥔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내뱉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당장 제 편을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핏줄의 정을 하루아침에 끊어낼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진실이 드러났으니 남편도 더는 외면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준호는 툇마루에 앉아 계속해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아버님은 방문을 굳게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잠겼고 기와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새벽녘쯤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살며시 문을 열고 내다보았고 아버님이 조용히 자전거를 끌고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길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이 깊은 밤에 어디를 가시는 걸까?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준호를 부르고 싶었지만 남편이 또 제가 아버지를 의심한다고 생각할까봐 망설여졌습니다. 저 자신도 그 상황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지만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더 큰 폭풍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님이 조용히 자전거를 끌고 집을 나서는 것을 본 후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심장은 세차게 뛰었고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이 시간에 어디로 가신 걸까? 무슨 꿍꿍이가 있으신 걸까? 아니면 정말로 집을 떠나신 걸까? 저는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아버님이 이곳을 떠난다면 제 삶이 다시 평온해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여전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방이 텅 빈 것을 보고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제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셨는지 봤어? 저는 망설이며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새벽에 자전거 끌고 나가시는 걸 봤는데 차마 말씀 못 드렸어요. 준호는 침묵했고 눈에는 걱정이 서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든 아버님은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찢어지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언니가 나와서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어디를 가셨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분은 집에 있는 게 더 재앙이에요. 준호는 언니를 돌아보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한숨을 쉬고는 마을의 몇몇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버님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전 내내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걱정과 불안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점심때쯤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오셨습니다. 걸어서 오셨는데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밤새 술을 마신 듯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으르렁거렸습니다. 아들아, 내 애비의 명예를 저 계집애들이 짓밟도록 내버려 둘 셈이냐. 준호는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본 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아버님은 비웃으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설명, 저 영상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게냐. 넌 너무 순진해. 저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거야. 전부 저 계집애들 음모라고. 아버님은 저와 언니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창백해졌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는 한 걸음 나서며 불꽃 튀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누명 씌우지 마세요. 영상 속 인물은 아버님 본인이에요. 정그러시다면 온 동네 사람들, 친척들한테 다 보내서 누가 아버님을 믿는지 한번 볼까요? 아버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언니에게 달려들어 손을 치켜들었지만 준호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그 순간 저는 준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보았습니다. 그는 양쪽 사이에 끼어 있었지만 이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준호는 저를 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시간을 좀 더 줘. 생각이 필요해. 그렇게 말하고는 그는 밖으로 나가버렸고 숨막히는 집 안에 우리 셋만 남았습니다. 저는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언니가 옆에 앉아 제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강해져야 해. 이런 상황에서 남자들의 나약함에 기대면 안 돼. 너를 지킬 수 있는 건 너 자신뿐이야. 그날 오후 시장에 다녀오는데 동네 아주머니 몇 분이 대문 앞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저를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세댁, 시아버님이 요즘 이상해. 어젯밤에는 술집에서 새벽까지 술 마시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다더라. 온 동네가 그 얘기로 시끄러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님이 동네 사람들 앞에서도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벼랑 끝에 몰릴수록 그가 더 위험해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언니와 함께 방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기와지붕을 스치는 바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당에서 쿵 하는 큰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언니는 몽둥이를 들고 저를 뒤로 숨겼습니다. 마당에는 아버님이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지독한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는 휘청거리며 손에는 유리병을 들고 있었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제 방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네가 감히 날 모욕해. 네가 감히 나한테 맞서? 저는 떨면서 언니 등 뒤로 숨었고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한 발짝만 더 다가오시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아버님은 멈칫했고 눈에는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그는 잠시 서 있다가 갑자기 유리병을 마당 바닥에 세게 내던졌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언니를 껴안았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준호가 달려들어왔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남편은 아버지에게 달려가 그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은 발버둥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저것들이 날 해치려고 해. 이 집안을 망치려고 한다고. 넌 날 믿어야 해. 준호는 아버지를 꽉 붙잡았고 그의 눈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았고 눈에는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차마 그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 얼굴을 감싸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방에 모시고 문을 잠가야 했습니다. 저는 방에 앉아 극도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일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계속 이대로 두었다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나야, 선택해야 해. 경찰에 신고하든지
아니면 당장 이 집을 떠나든지. 저는 울먹이며 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일 밤의 두려움, 아버님의 소름 끼치는 눈빛, 그리고 준호의 고통스러운 얼굴. 저는 두 손을 꽉 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그 결정이 이 가정을 산산조각 낼지라도 악몽 같은 밤이 지나고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언니의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든지 아니면 이 집을 떠나든지. 언니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건 단지 저와 아버님 사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남편,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이 가정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터였습니다. 준호는 툇마루에 앉아 조용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남편은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가 얼마나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지, 혈육의 정과 진실 사이에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만약 내가 이 집을 떠나고 싶다고 하면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준호는 멈칫했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담배를 비벼 끄며 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 하지만 아버지를 버릴 수도 없어. 아버지는 날 키워주신 분이야. 그 대답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눈물이 터져나올 것 같아 저는 차마 그를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언니가 나와서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제부, 둘 다 지키려다 결국 미나만 힘들게 하는 거 알아요? 언제까지 참아야 해요? 증거도 확실한데 아버님이 무슨 짓을 더 해야 정신 차릴 거예요?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고 두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울부짖었습니다. 처형은 제가 쉬운 줄 아세요? 한쪽은 아내고 한쪽은 아버지인데 저더러 어쩌란 말입니까?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밖에서는 보슬비 내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마침내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어떻게 되든 더는 이 두려움 속에서 살 수 없어요. 준호는 깜짝 놀라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지만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 모든 게 끝나. 바로 그때 아버님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버님이 술기운에 붉어진 얼굴, 불타는 눈빛으로 나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듣고 계셨던 겁니다.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었습니다. 네가 감히 날 경찰에 신고해. 저는 떨면서 언니 등 뒤로 숨었습니다. 준호가 당황해서 아버지를 막아섰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아버님은 준호를 뿌리치고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계집애가 네가 감히 내 명예를 더럽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공기는 폭발 직전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얼굴을 감싸고 울었고 준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빌게요. 하지만 아버님은 조금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등을 돌려 문을 박차고 나갔고 뒤에는 빗소리와 재미친 듯한 심장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는 몇 번이나 짐을 싸서 떠나자고 했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준호는 지친 모습으로 조용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켜고 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너무나 선명해서 고통스러운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부터 친했던,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는 친구에게 영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만약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할까? 몇 분 뒤
친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가능해. 하지만 정말 단단히 마음먹어야 해. 가족 전체의 명예가 걸린 문제니까. 준비됐어?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준비됐냐고. 자기 손으로 가정을 파괴할 준비가 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게는 더 이상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소리가 심장을 찌르는 바늘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마당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나 언니와 함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거운 발소리, 그리고 대문이 세게 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이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멀쩡했고 눈은 번뜩였으며 손에는 자루를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와 자루를 바닥에 퍽 소리 나게 던졌습니다. 술병 몇 개와 날카로운 물건들이 뒤섞여 굴러나왔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버님은 우리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쉽게 당할 줄 알았나? 너희들이 날 파멸시키고 싶다면 내가 전부 끌고 같이 죽어주지. 저는 비명을 질렀고 준호가 달려와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부자 간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의자와 탁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저는 떨면서 더 이상 제정신을 유지할 수 없었고 서둘러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아버님이 준호를 세게 밀쳐 남편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달려가 그를 부축했고 언니는 소리쳤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어요. 아직도 미친 짓을 계속할 건가요? 그 말을 듣자 아버님은 멈칫했고 눈을 굴리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름 끼치는 말은 웃음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어디 한번 기다려보자고. 아버님은 으르렁거리며 자루를 챙겨 밖으로 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집안은 침묵에 잠겼고 밖에서는 비만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저는 준호를 꽉 껴안았고 마음은 천 갈래만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내쉬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밤 이후로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멀리 와버려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길은 끝까지 맞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의 말은 웃음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소리는 제 온몸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옆에 누워 있었고 이마에는 어젯밤 넘어져 생긴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원망도 하지 않고 그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마음속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미한 햇살이 문틈으로 비칠 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파출소였습니다. 경찰관의 차분한 목소리가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묻고 오늘 점심때쯤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마침내 기댈 곳이 생겼다는 안도감, 그리고 아버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점심이 가까워질 무렵 경찰관 두 분이 오셨습니다. 한 분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다부진 체격이었고 다른 한 분은 젊고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리에 앉아 제 진술을 들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고 한마디 한마디가 그 끔찍했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어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들은 영상을 유심히 보고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문제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준호는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았고 그가 눈물을 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찰관이 묻자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아내가 안전하길 바랄 뿐입니다. 언니는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꽉 잡아주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아버님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옷은 단정했고 머리는 빗어 넘겼으며 눈빛은 번뜩였습니다. 더 이상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제정신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들어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를 찾으신다고 들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굳어졌고 경찰관들은 아버님을 자리에 앉히고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저 영상은 조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 명예를 이렇게 더럽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떨면서 반박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저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일단 진정하시고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며느님 방에 왜 들어가셨는지는 설명하셔야 합니다. 아버님은 옅게 웃었습니다. 며느리 건강이 걱정돼서 그랬습니다. 날이 추우니 감기라도 걸릴까 봐요. 그냥 확인하러 들어갔을 뿐인데 그걸 찍어서 일을 꾸민 겁니다. 그 유창하고 태연한 거짓말에 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직접 겪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이면의 진실을 믿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준호를 애원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고 남편은 입술을 깨물더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직접 봤습니다. 더는 부인하지 마세요.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아버님은 멈칫하더니 눈에 분노가 번뜩였습니다. 그는 제 쪽으로 확 돌아서며 한 글자 한 글자 으르렁거렸습니다. 바로 너 때문이야. 네가 내 아들을 나한테서 등 돌리게 만들었어. 널 가만두지 않겠다. 경찰관들이 즉시 제지하며 아버님을 진정시켰지만 저는 그 순간 벼랑 끝에 몰린 짐승 같은 눈빛을 보았습니다. 조사는 일단 중단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상부에 보고하고 처리해야 한다며 제게 조심하고 이상한 일이 있으면 즉시 연락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집안에는 우리 넷과 숨막히는 공기만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준호는 머리를 감싸 쥔 채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들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정은 여전히 그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집은 고요했고 저와 언니는 방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하지만 한밤중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아니라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언니를 껴안았습니다. 밖에서는 아버님의 갈라지고 분노에 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문 열어, 문 열라고.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에 저는 비명을 지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언니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연결되기도 전에 준호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달려와 아버지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부자 간의 몸싸움이 벌어졌고 아버님은 미친 듯이 준호를 밀쳐 남편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울면서 뛰쳐나갔고 언니는 문 앞을 막아선 채 몽둥이를 들고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아버님은 갑자기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에서 고통스러운 무언가로 변했습니다. 그는 준호를 보며 울먹였습니다. 너마저 나한테 등을 돌리는 거냐? 평생을 너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마침내 준호는 가슴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빌게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 순간 집안은 흐느낌과 절규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얼굴을 감싸쥐었고 심장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가정이 돌이킬 수 없는 벼랑 끝에 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밖에서는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붉은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아버님은 멍해졌고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중얼거렸습니다. 너희들한테 모욕당하는 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리고 그는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 어두운 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에는 준호의 절망적인 외침과 제스디 쓴 눈물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아버님이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 집안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파랗고 붉은 경광등, 불빛이 비에 젖은 마당을 비췄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온몸을 떨었고 준호는 밖으로 뛰쳐나가 아버지를 부르며 목이 쉬어라 외쳤습니다. 아버지, 돌아오세요. 제발 그렇게 가지 마세요. 하지만 대답은 대나무 숲을 스치는 차가운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마당으로 들어와 집안의 난장판을 보았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 넘어진 가구, 처마 밑에 주저앉은 준호, 그리고 언니를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짧게 서로 의견을 나눈 뒤 나이 많은 경찰관이 다가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상황이 심각해졌으니 저희가 즉시 조서를 작성하고 박노인 수색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족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저는 떨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님이 처음 방문을 두드리던 밤부터 카메라에 찍힌 끔찍한 영상, 그리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협박하던 일까지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에 소금을 뿌리는 듯했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준호는 침묵했고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경찰관이 묻자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영상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항상 저러셨던 건 아닙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변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님은 외톨이처럼 지내셨고 웃음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이 이토록 무서운 어둠으로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경찰은 아버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술집과 버스터미널, 이웃들에게 물었지만 그날 밤 아버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오토바이 기사만이 자정 무렵 머리가 희끗한 마른 남자가 들판 쪽으로 걸어가다 사라지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언니가 제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나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해. 저렇게 사라진 건 섣부른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미워하고 두려워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연민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남편의 아버지였고 평생을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넉나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어렸을 때 아버지는 다정하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냥 외로워서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얼굴을 감싸쥔 채 흐느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부자간의 정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끊어낼 수 있겠는가. 하지만 제가 매일 밤 겪어야 했던 공포 또한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정오, 온 집안을 충격에 빠뜨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마을 뒤편 연못가에서 아버님의 외투를 발견했고 그 옆 진흙에 깊은 발자국이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연못에 몸을 던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소식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준호는 아니야. 그럴 리 없어라고 중얼거리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현장으로 달려가 수군거리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아버지를 부르며 통곡했습니다. 경찰은 사람을 동원해 연못을 수색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지만 흙탕물 속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경찰관이 돌아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투만 남겨두고 저희를 교란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아직 어디선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소식에 저는 안도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가 죽지 않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의 실종이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는 유령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제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언니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너 눈치챘어? 제부 눈빛에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네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을지도 몰라. 저는 깜짝 놀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녁 내내 저는 조용히 남편을 살폈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고 가끔 마당을 쳐다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명 무언가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제가 방에 앉아 있을 때 준호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나야,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게 있어. 이제는 당신도 알아야 할 것 같아. 저는 남편을 보았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며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변하셨어. 하지만 단지 외로움 때문만은 아니야.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가끔 이상하게 화를 내실 때가 있다고 하셨어. 몇 번은 어머니를 무섭게 하기도 하셨대. 하지만 어머니는 가정을 지키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다 감추셨어. 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모든 게 당신한테 향할 줄은 몰랐어. 준호의 말은 비수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울먹였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어둠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조용히 견뎌냈을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몸서리쳤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할 거예요? 준호는 저를 보았고 그의 눈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내 손으로 경찰서에 모시고 갈 거야.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제는 끝내야 해. 그 말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저는 준호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가정이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바람은 차갑게 불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껴안았고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버님의 모습은 마치 어딘가에 숨어 다시 돌아올 기회만 엿보는 검은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연못가에서 외투가 발견된 후 온 가족은 끝없는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경찰은 계속 수색했지만 아버님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낮에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집안일을 했지만 밤이 되면 작은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마른 체격, 어두운 눈빛이 마치 정원 어딘가에 서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 같은 환영에 시달렸습니다. 준호는 말이 없어졌고 텐마루에 몇 시간씩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분노, 그리고 저에 대한 걱정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언니는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안 죽었어. 내 직감이 그래. 살아있다면 조만간 다시 나타날 거야. 마음 단단히 먹어. 언니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그가 멀리 떠났다고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가 근처 어딘가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은 어두웠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제가 부엌을 정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창문에서 똑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손발이 굳었습니다. 창문이 누군가 흔드는 것처럼 덜컹거렸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언니를 불렀습니다. 언니가 몽둥이를 들고 달려와 창문을 활짝 열었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고 윙윙거리는 바람만 불어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았고 말없이 그가 돌아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와 언니는 방에 있었고 준호는 툇마루를 지켰습니다. 집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희미한 등불만 깜빡였습니다. 한밤중 밖에서 개들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호가 대문으로 달려나갔지만 밖에는 텅 빈 마을 길뿐이었습니다. 언니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를 겁주는 거야. 네가 두려움에 떨기를 바라는 거라고. 저는 언니의 손을 꽉 잡았고 가슴이 옥죄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우물에서 물을 깃다가 숨이 멎을 뻔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우물가에 녹슨 식칼이 꽂혀 있었고 칼자루에는 작은 쪽지가 묶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를 막다른 길로 몰 생각 마라. 내가 돌아갈 땐 아무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비명을 질렀고 손에서 물통을 놓쳤습니다. 언니와 준호가 달려왔고 쪽지를 보고 둘 다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틀림없어. 아버지 글씨야. 저는 얼굴을 감싸쥔 채 엉엉 울었습니다. 두려움은 더 이상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근처에 머물며 우리를 시시각각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파출소에 즉시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식칼과 쪽지를 수거해 갔습니다. 한 경찰관은 아버님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일 수 있다며 각별히 조심하고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찰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 한순간의 빈틈만 보이면 그는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가 제 옆에 앉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나야, 미안해. 내가 망설이는 바람에 당신을 너무 힘들게 했어. 이제 더는 눈 감고 있을 수 없어.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내가 막을게.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고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마침내 남편이 제가 기다리던 말을 했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재앙이 닥쳤습니다. 늦은 저녁, 제가 저녁상을 차리고 있을 때 마당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언니와 함께 달려나가 보니 대문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마른 체격의 옷은 흙투성이었고 눈빛은 불타는 듯 이글거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플라스틱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독한 휘발유, 냄새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들어오며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날 막다른 길로 몰았으니 내가 이 집에 설 자리가 없다면 다 같이 죽는 거다. 저는 비명을 질렀고 언니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준호가 집 안에서 뛰쳐나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당장 멈추세요. 아버님은 미친 사람처럼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는 휘발유통을 치켜들며 위협했고 공기는 폭발 직전처럼 팽팽해졌습니다. 저는 떨면서 만약 그가 정말 불을 붙인다면 이 가정이 오늘 밤으로 끝장날 거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지독한 휘발유 냄새가 코를 찌르는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굳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으며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제 눈앞의 시아버지는 더 이상 툇마루에 앉아 아들을 위해 쌈짓돈을 모으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 광기 어린 시선을 한 학기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날 파멸시키고 싶다면 내가 전부 지옥으로 끌고 가주마. 그는 울부짖으며 휘발유통을 세차게 흔들었고 휘발유 방울이 마당에 튀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벽에 바싹 붙었습니다. 언니가 제 앞을 막아선 채 몽둥이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발짝만 더 다가오시면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아버님은 마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틀리고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습니다. 신고해라. 너희들 시체나 수습하러 오겠지. 그 순간 준호가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저와 아버지 사이에 서서 두 팔을 벌리고 울먹이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직 아들로 보이신다면 제발 멈추세요.
제 아내를 해치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아버님은 잠시 멈칫했고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준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넌 나 대신 저 계집을 택한 거냐? 준호는 눈물을 흘렸지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는 옳은 걸 택한 겁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걸요. 아버지는 더 이상 예전의 아버지가 아니세요. 그 말은 우리 셋 모두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울먹였고 준호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희미한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아버님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배신자, 너희들 모두 날 배신했어. 그리고 갑자기 휘발유통을 기울여 마당에 쏟아부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빠르게 퍼졌고 지독한 냄새에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언니를 껴안았습니다. 준호가 달려들어 휘발유통을 빼앗으려 했지만 광기에 휩싸인 아버님의 힘에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순간 주머니에서 번쩍이는 금속 물체가 보였습니다. 라이터였습니다. 안 돼. 저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언니가 순식간에 달려들어 몽둥이로 아버님의 손을 내리쳤고 라이터가 마당으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미친 듯이 달려들어 그것을 다시 주우려 했습니다. 준호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다리를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빌게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바람 소리, 개 짖는 소리, 울음소리와 몸부림치는 소리가 뒤섞여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광등 불빛이 마당을 비췄습니다. 아버님은 멈칫했고 벼랑 끝에 몰린 짐승처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날 잡아가게 둘 순 없어. 난 아직 지지 않았어. 그리고 준호를 세게 밀치고 집 뒤편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휘발유통이 들려 있었고 바닥에는 액체가 흥건했습니다. 저는 울면서 달려가 준호를 부축했습니다. 그는 넘어져 이마에서 피가 흘렀지만 고통스러운 눈으로 아버지가 사라진 어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들이닥쳐 수색에 나섰고 한 분이 저희에게 위험한 이 집 안에 있으라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떨면서 언니를 껴안았고 준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경찰은 아버님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듯 교묘하게 숨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집안은 죽음 같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고 언니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지만 저는 아버님이 멈추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고 다음번은 더 끔찍할지도 모릅니다. 준호는 툇마루에 앉아 어둠을 바라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나야, 더는 당신을 힘들게 하지 않을게. 아버지가 누구든 내가 이 일을 끝낼 거야. 저는 울먹이며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저는 생사를 건 선택이 이제 준호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가 시아버지라는 이름의 악몽과 마지막으로 마주해야 할 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이 휘발유통을 들고 집에 쳐들어온 끔찍한 밤 이후 우리 가족은 끝없는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경찰이 가끔 순찰을 돌았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줄 수는 없었습니다. 순찰차 불빛이 마을 끝에서 사라질 때마다 제 심장은 옥죄어 왔습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 그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거의 밤을 새웠고 텅 빈 마을길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피로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정이 남아있음을 알았습니다. 언니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항상 제 곁에 있었고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다음날 밤 바람이 세차게 불고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방에서 베개를 끌어안고 속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준호가 들어와 제 옆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나야, 직감이지만 오늘 밤 아버지가 돌아오실 것 같아. 저는 떨면서 남편을 껴안았고 그의 말은 불길한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역시나 한밤중 대문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에 찬 격렬한 두드림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고 심장이 터져나올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몽둥이를 들고 마당으로 달려나갔고 언니도 저를 일으켜 따라 나섰습니다. 대문이 벌컥 열리자 아버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수척하고 옷은 흙투성이었으며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절망과 증오로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휘발유 통 대신 번쩍이는 식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내가 기회를 줬지만 너희들은 그걸 걷어찼어. 그렇다면 다 같이 죽는 거다. 그는 밤의 정적을 깨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벽에 바싹 붙었습니다. 언니가 제 앞을 막아서며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아버님, 조금이라도 제정신이 남아있다면 멈추세요. 일이 너무 커졌어요. 그는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너무 커졌다고? 난 이미 모든 걸 잃었어. 내가 더 지킬 게 남았다고 생각하느냐? 그는 다가왔고 식칼은 달빛에 번쩍였습니다. 준호가 제 앞을 막아서며 절규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먼저 죽이세요. 하지만 제 아내에게는 손끝 하나 못대게 할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엉엉 울었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아버님은 멈칫했고 눈에는 분노와 고통이 뒤섞여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칼을 겨누며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었습니다. 네가 저것 때문에 날 배신했구나. 준호는 눈물을 흘렸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배신이 아니에요. 전 옳고 그름을 지키려는 겁니다. 아버지가 틀리셨어요. 바람 소리, 제 심장 소리가 뒤섞여 공기는 끊어지기 직전에 실처럼 팽팽했습니다. 갑자기 아버님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준호가 몽둥이로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부자 간의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떨면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미나야, 빨리 경찰에 신고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지만 눈은 여전히 끔찍한 광경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칼날이 준호의 팔을 스쳤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아버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멈추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아버님은 이성을 잃은 듯 더욱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저는 울부짖으며 절망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제발 와주세요. 시아버지가 칼을 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그 사이 언니가 달려들어 몽둥이로 아버님의 손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칼이 바닥에 쨍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버님은 즉시 그것을 다시 주우려 달려들었습니다. 준호는 생각할 틈도 없이 온 힘을 다해 아버지를 밀쳤습니다. 아버님은 비틀거리며 넘어졌고 칼은 멀리 날아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그의 팔에서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일어나 앉아 우리를 노려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흐느끼는 듯한 그 웃음소리가 기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내 아들 손에 내가 내동댕이 쳐졌으니 이제 더 잃을 것도 없구나. 그렇게 말하고는 그는 갑자기 일어나 골목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준호가 뒤쫓으려 했지만 제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위험해. 경찰이 오고 있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경광등 불빛이 멀리서 번쩍였습니다. 아버님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뒤에는 울음소리와 거친 숨소리 그리고 끝나지 않은 공포만이 남았습니다. 준호는 무릎을 꿇었고 피가 옷자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그를 껴안았습니다. 언니는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미나야, 마음 단단히 먹어. 저 사람 또 돌아올 거야. 그리고 다음번이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 언니의 말에 저는 떨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마음속에는 전에 없던 두려움과 고통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다가올 마지막 대결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아버님이 칼을 들고 마당에 뛰어든 그 밤 이후 우리 가족은 거의 탈진 상태에 빠졌습니다. 준호는 팔에 상처를 입었고 붕대 위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서 떨면서 식은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남편의 눈은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더는 당신을 힘들게 하지 않을게.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내가 내 손으로 막을 거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으로 준호의 눈에서 확고한 결심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혈육의 정과 가족의 생명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조서를 작성하고 주변 순찰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님은 통제불능의 존재가 되었고 언제든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흘 동안 아버님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매일 밤 저는 악몽에 시달렸고 그가 창문 밖에 서 있거나 어두운 구석에 숨어 있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준호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 보였고 언니는 항상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해질 무렵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주민이 마을 뒤편 들판 근처에서 아버님을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척한 모습에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은 비수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저희에게 안전을 위해 며칠간 친척 집에 가 있으라고 권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떠나면 아버지는 우리가 비겁하다고 생각해서 더 막 나갈 겁니다. 전 여기 있을 겁니다. 여긴 제 집이고 평생 도망칠 수는 없어요. 저는 두려움에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또 오시면 어떡해요? 준호는 저를 보았고 그의 눈은 붉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땐 내가 맞설 거야.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바람 소리, 작은 소음 하나하나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한밤중 밖에서 개들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준호를 깨웠고 언니도 몽둥이를 들고 마당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마른 그림자가 대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었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은 야수처럼 번뜩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 검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근처에서 잠복하던 경찰이 즉시 달려오며 소리쳤습니다. 박 선생님, 진정하십시오. 아버님은 마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정하라고? 내가 진정할 게 남았다고 생각하나? 저것들이 날 배신했어. 그리고 그는 검은 가방을 열어 깨진 유리, 조각과 칼 따위를 꺼내 흔들며 절규했습니다. 오늘 내 명예를 되찾고 말겠다. 공기는 끊어지기 직전처럼 팽팽해졌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준호를 껴안았습니다. 경찰이 재빨리 그를 포위했지만 아버님은 미친 듯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준호가 팔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빌게요. 멈추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애절했지만 아버님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듯 울부짖으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한 경찰관이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짐승처럼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피로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떨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갑자기 달려들어 뒤에서 아버지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를 바닥으로 누르며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제발 우리 가족을 지옥으로 만들지 마세요. 아버님은 멈칫했고 칼이 바닥에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그의 온몸이 떨렸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준호를 보았고 그의 눈빛은 광기와 이성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너 정말로 더는 날 믿지 않는 거냐?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꽉 껴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전 여전히 아버지 아들이에요. 하지만 아버지가 틀리셨어요. 절 조금이라도 사랑하신다면 제발 멈추세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경찰관들이 즉시 다가와 아버님을 제압하고 흉기들을 수거했습니다. 그는 의미 없는 소리를 지르다 무너져 내렸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언니가 저를 꽉 껴안았고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기나긴 악몽이 끝을 맺었습니다. 아버님은 경찰의 감시 아래 연행되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 수척한 얼굴, 텅 빈 눈으로 끌려가는 그의 모습에 제 심장은 미어졌습니다. 두렵고 끔찍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한 사람의 아버지가, 남편이 마음속 어둠에 잠식되어 모든 것을 파괴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언니는 뒤에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셋은 이 가정이 결코 잊을 수 없는 폭풍을 겪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시아버님이 경찰에 연행된 후 우리 집은 전에 없던 차가운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문 밖에 조심스러운 발소리도 어둠 속에서 지켜보는 불타는 눈빛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숨막히는 무거운 침묵이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준호는 몇 시간씩 툇마루에 앉아 텅 빈 눈으로 마을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팔에 난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지만 마음속 상처는 약으로도 치유할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을 때마다 그 밤의 절규, 칼이 부딪히는 소리, 지독한 휘발유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사건 후 처음으로 시장에 나갔을 때 수십 개의 눈이 제게 쏠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칼날처럼 제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 집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신고했다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버지를 집안 망신 다 시켰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장바구니를 꽉 쥔 채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세상의 말들은 어떤 칼보다도 더 잔인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준호가 저를 안아주며 울먹였습니다. 신경 쓰지 마, 여보. 우리는 진실을 알잖아. 하지만 저는 남편 역시 그 비난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불효자식으로, 저는 집안을 망친 악독한 며느리로 낙인 찍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언니는 며칠 더 머물며 제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강해져야 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넌 살아남았고 안전하잖아. 그따위 말에 무너지지 마.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이 정신 감정을 받게 되었고 오랜 고독과 억압으로 인해 심각한 망상과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는 안도감과 연민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한때는 존경받던 가장이 이제는 위험한 환자로 취급받게 된 것입니다. 준호는 조용히 앉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쨌든 제 아버지입니다.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남편을 껴안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의 고통은 저보다 더 클 것이었습니다. 마음속 아버지의 형상을 잃고 정신적 기둥을 잃어버린 셈이니까요. 어려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친척 몇 분이 찾아와 우리를 질책했습니다. 어떻게 시아버지를 저 지경으로 만들어?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해야지 경찰까지 부르다니. 이제 이 집안은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됐어.
저는 떨면서 아무 말도 못했고 눈물만 삼켰습니다. 준호가 일어나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만하세요. 진실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받고 제가 신고했습니다. 탓하려면 저를 탓하세요. 친척들은 입을 다물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집안은 끔찍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험담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고통의 끝에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저와 준호, 우리 작은 가족은 이제 정말로 서로의 편이 되었다는 것을. 더 이상 피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게 폭풍 속에서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마음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었고 고통스러운 한 장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준호, 그리고 이 가족의 마음속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알았습니다. 쉴 새 없이 몰아친 폭풍이 지나간 뒤 평온했던 우리 집은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자문했습니다. 만약 그날 내가 침묵했다면, 시어머니처럼 참고 견뎠다면 이 가정이 이렇게 산산조각 나지 않았을까. 하지만 악몽 같던 밤, 지독한 휘발유 냄새, 번뜩이던 칼날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몸서리쳤습니다. 아니,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계속 침묵했다면 아마 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서에서는 아버님이 정신감정을 받고 있으며 오랜 고독과 억압으로 인해 심각한 심리적 장애를 겪고 있다는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두렵고 미웠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한평생 존경받던 아버지가 이제는 수감자가 되고 온 동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죄 속에서 돌아가시는 걸 원치 않아요. 남편의 말을 듣고 제 마음속 증오는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변해갔습니다. 연민이었습니다. 그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지만 동시에 자기 마음속 어둠의 희생자이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니는 일주일 더 머물다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언니는 저를 꽉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강해져야 해. 인생은 길어. 고통에 잠식되지 마. 이건 흉터 같은 거야. 보기 흉하지만 네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이기도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가 없었다면 저는 오늘까지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그 후 저와 준호는 힘겹게 일상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에도 놀라 잠을 설쳤지만 시간이 상처를 조금씩 아물게 했습니다. 준호는 다시 건설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툇마루에 앉아 있을 때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버지라도 누구도 당신을 다치게 하지 못하게 할 거야. 저는 울먹이며 남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속에 작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버님은 치료감호소로 이송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준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저를 데리고 아버님을 찾아갔습니다. 차가운 병실에 아버님은 조용히 앉아 텅 빈 눈으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자 그는 멈칫하더니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제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준호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껴안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를 버리지 않을게요.
하지만 제발 저희 부부가 평온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님은 떨면서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순간 저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증오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족은 가족이었습니다.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겠지만 제 마음이 가벼워지기 위해 내려놓을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익숙한 길 위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들이마시는 바람결에서 볏짚 냄새가 났습니다. 어떤 폭풍도 결국 지나가고 상처와 교훈을 간직한 사람들만 남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툇마루에 앉아 밝은 달을 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서로 손만 잡고 있다면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거예요. 준호는 미소 지으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이것이 현실적인 결말일 겁니다. 사람이 길을 잃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실 그 자체의 이야기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리지만 그 여운은 많은 시청자분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을 것 같습니다. 눈물과 갈등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서도 인간애와 용서, 그리고 역경을 이겨내는 강인함을 엿볼 수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인물들은 수많은 풍파를 겪으며 모든 상처가 흔적을 남겼지만 동시에 새로운 길과 한 줄기 빛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겉으로 보이는 것이 진실의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이기심과 편견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할 수 있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정의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용기와 현명함을 갖는 것, 그리고 선의와 인내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긴 이야기 동안 저희 가족 이야기 채널과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